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 개혁 군주의 시대가 열리다.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한 11살 소년이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로 거듭나기까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와 신하들의 견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과연 그는 아버지의 한을 풀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뒤주의 비극. 1762년 윤 5월 조선 창경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미들이 울어대는 뜨거운 여름날 궁궐 마당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뒤주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평소라면 쌀을 보관하던 그 나무 상자는 이제 한 사람의 운명을 가두는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11살 어린 원손이 뒤주 앞에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뒤주를 두드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뒤주 안에는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벌써 8째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며칠 전 창덕궁 대조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이 아들 사도세자를 불러 세운 그날 대조전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사도야, 내가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 영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사도세자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궁을 빠져나가 한양시정을 돌아다니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신하들과 다투고 심지어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충격적인 보고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과 어울리고 신하들 말은 듣지 않고 궁녀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이것이 세자가 할 일이냐? 사실 사도세자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조의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과 끊임없는 질책에 시달리며 자란 그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때로는 갑자기 폭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영조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무엇하느냐? 너는 이미 세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 아버님, 제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조선의 세자도 아니다. 대조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이 세자를 부정하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급히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전마마, 제발 세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무릎 꿇고 빕니다. 세자가 잘못한 것은 모두 저의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용서? 이미 때는 늦었다.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는 뒤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라. 대조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설마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자입니다. 세자? 내가 언제 세자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당장 뒤주에 들어가거라. 대전마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신하들도 놀라서 만류했지만 영조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당장 뒤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를 폐쇄자시키고 역적으로 몰겠다. 사도세자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임금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천히 뒤주가 놓인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원손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원손이 사도세자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간절한 울음소리에 사도세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나,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사도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들어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사나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대신 이 나라를 돌봐야 한다. 사도세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사나, 아버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사도세자는 아들을 떼어내고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주 뚜껑이 무겁게 닫히는 순간 원손의 절규가 창경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나와주세요. 그날부터 원손은 뒤주 앞을 단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뒤주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궁녀들이 밥을 가져와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처음 며칠간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원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나,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영조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도 주지 마라. 음식도 주지 마라. 사도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쳐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뒤주 안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여름 자결하는 햇볕 아래서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윤호월 21일 마침내 그 끔찍한 순간이 왔습니다. 뒤주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지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금군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뒤주를 열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원손의 절규가 창경궁을 넘어 하늘까지 닿을 듯 처절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영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손아, 이제 그만 울어라. 너는 앞으로 효장세자의 손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는 이제 없다. 하지만 원손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시련의 세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원손은 새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둘러싼 음모와 의혹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어린 새손은 그 모든 시선과 압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1763년 봄 창덕궁 대조전. 12살이 된 새손은 스승 앞에서 사서 삼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손마마, 오늘은 논어를 배우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에게 공순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잠깐만요. 새손이 갑자기 책을 덮었습니다. 스승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공자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것은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물으시는지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진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요? 스승은 당황했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에서 완전한 금기였습니다. 영조의 언명으로 사도세자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새손마마,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새손마마의 아버지는 효장세자이십니다. 효장세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은 사도세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새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손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전마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그런 어느 날 밤 새손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65년 늦가을 창덕궁 동궁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였습니다. 깊은 밤 14살 새손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인물이 새손의 침소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새손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입자는 번뜩이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사도의 아들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조선의 평화를 위해 죽어야 한다. 침입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세손은 간신히 몸을 굴려 피했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자객이에요. 세손의 급한 외침에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군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와 자객과 치열한 칼싸움을 벌였습니다. 자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여러 명에게 붙잡혔습니다. 영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자의 상처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자객을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서 국문하여라. 누가 시켰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자객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문을 당해도 누가 시켰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감옥에서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손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궁중에는 아직도 사도세자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손마마께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불순한 무리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론의 영수 김상노가 세손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손은 분노를 꾹 참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 정치학, 군사학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었나요?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런 임금이 되어야겠군요. 세손의 꿈은 점점 구체적이고 웅대해졌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1775년 24살이 된 세손은 이제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많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르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임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는 깊은 슬픔과 엄숙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전마마께서 승하하셨다. 궁궐 전체가 곡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손은 할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오열했습니다. 미움과 사랑,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엄격하고 때로는 무서웠지만 나름대로 손자를 사랑하고 아꼈던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영조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진 후 드디어 세손이 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축하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정조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의 어깨에 짊어진 조선 왕조의 운명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위 첫날 정조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호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노라. 전하,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완전한 금기 중의 금기였는데 새 임금이 즉위 첫날부터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전하 매우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사도세자는 선왕께서 직접 조용히 하라. 정조의 목소리가 인정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 임금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할 것이다. 노론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즉위하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신들을 숙청할까봐 그동안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조정이 크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다고? 지금까지 조정이 평온했다고 생각하느냐? 정조는 신하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어린 세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았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충신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두 보았다.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탕평의 정치를 펼칠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당파에 관계없이 등용하겠다. 이것이 정조의 개혁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기르겠다. 전하, 규장각이 무엇입니까? 왕립도서관이자 연구기관이다. 여기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젊은 인재들을 교육할 것이다. 규장각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는 전고 유능한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너희들이 바로 조선의 미래다. 정조는 실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 임금이 너무 성급하시다. 조급하게 변화를 추진하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도 받들겠지만 내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임금의 첫 번째 의무다. 그리고 정조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화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곳에 아버지 장원세자의 능을 모시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것이다.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상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화성은 조선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개혁의 의지. 즉위 후 2년이 지난 1778년 정조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창덕궁 규장각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모여 조선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먼저 농업 기술부터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약용이 정조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27살의 젊은 학자였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약용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수레를 개량하고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막고 새로운 곡식도 재배해야 합니다. 정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학문이야말로 조선이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암 박지원이 나섰습니다.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전하, 저는 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업이라. 정조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업을 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하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를 다녀온 저의 경험으로는 상업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박지원은 몇 년 전 청나라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나라의 시장들을 보면 온갖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백성들도 활기가 넘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득공도 거들었습니다. 전하, 저도 박지원 대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농업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야말로 조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력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들은 정조의 개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하,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의정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급하다고? 벌써 즉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급하다고 하느냐? 그렇지만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시면 전통?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전통이란 말이냐? 정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전통이다. 그런 어느 날 정조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79년 홍국영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홍국영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측근이었습니다. 정조의 즉위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 점점 독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하, 이번 인사에서는 제 의견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홍국영이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국영,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인사권은 임금의 고유 권한이다. 전하, 저는 전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적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적이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정조는 홍국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임금을 넘보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780년 정조는 홍국영을 멀리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국영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전하, 홍국영이 놀라며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했다.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아버지를 위한 헌정. 1789년 정조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장원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혈융원을 수원 화산에 조성하겠다. 정조의 발표에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덤을 옮기는 것은 매우 큰 공사였습니다. 전하, 너무 큰 공사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아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조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또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겠다. 정조의 계획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화성 건설에는 서양의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거중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고 농로라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 기계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백성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약용이 만든 것이다. 서양 기술을 우리 방식으로 개량한 것이지. 정조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야말로 조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화성건설은 단순한 성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조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관청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백성들이 살 집도 짓겠다. 전하, 정말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여기서 새로운 조선을 실험해 보겠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화성건설 과정에서 정조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을 공짜로 부렸는데 전하께서는 돈을 주신다니.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백성들의 노동력에도 값어치가 있다. 정조의 이런 생각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백성들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화성건설 현장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평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용령의 군사들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만드신 군대죠. 정조는 화성건설과 함께 새로운 군대인 장용령도 창설했습니다. 기존의 금의영이나 어영청과는 다른 정조만의 친위부대였습니다. 장용령은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선발한다. 이것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반 출신만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정조는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1796년 화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이 바로 아버지를 모신 혈융원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선이 지난 일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세자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정조도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은 정조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개혁 군주. 1798년 정조는 자신의 통치 22년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덕궁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정조의 개혁 정치는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학문진흥, 실학자들의 등용, 화성건설, 장용령 창설. 하나하나가 모두 혁신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분제 개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들도 사람이다. 왜 그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 정조는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정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목민심서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조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좋다. 그런 책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하, 과거 제도도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은 양반들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데 평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력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1799년 정조는 더욱 담대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차대법을 완화하여 서울들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이라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등용해야 한다. 또한 노비들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정책도 실시했습니다. 노비들도 우리의 백성이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에 균열을 내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전하, 좀 쉬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정조는 쉬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쉴 시간이 없다. 1800년 여름 정조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전하,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다. 정조는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순아, 이리 와라. 11살 세자순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순아,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도 잊지 마라.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라도 이어가야 한다. 정조는 마지막까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군주 중 한 명이 영원히 눈을 감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궁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임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의 뜻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정약용, 박지원, 유득공. 이들은 정조가 떠난 후에도 개혁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비록 4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조선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겪은 시련을 딛고 일어나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로 거듭난 정조의 삶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조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조 주변의 뛰어난 인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유득공 등 실학자들과 정조의 파격적인 인재 등용 정책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